나라의 상징이자 나라 그 자체였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짐이 곧 국가다. 그리고 이 부르주아지 계층에서 삼부는 개나 줘버려. 왕 필요 없어. 우리끼리 그냥 하자. 그럼 너 단두대. 근대를 언제부터 볼 것이냐 라고 보통 물어보면은 뭐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교과서에서는 보통 18세기 후반부터로 봅니다. 이 근대가 어떻게 보면 글자 그대로 보면은 지금과 가까운 아니면 비슷한 시기인데 이 18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는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 18세기 후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는 영국의 산업혁명이죠.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임금을 받는 노동의 개념이 정립이 되면서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의 대혁명입니다. 이 두 혁명이 일어나면서 군주가 다스리는 군주제의 기틀이 흔들리고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등의 개념이 교과서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실현되고요. 그리고 민족주의라든지 국민국가라는 개념도 유럽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을 하죠. 이번엔 국가적으로 한번 볼게요. 프랑스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레볼루숑의 나라라고. 그만큼 시위나 집회가 잦은 편이고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도 굉장히 넓게 보장되는 편이죠. 이제는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자유, 민주, 공화의 이념이 뿌리 내렸지만 혁명을 가장 먼저 그리고 몸소 겪으면서 치열하게 피를 흘린 프랑스인들의 역사가 프랑스의 문화로까지 자리 잡은 것이겠죠. 그런데 이 하나의 사건으로 봤을 때 다른 혁명보다 프랑스 대혁명이 뭔가 조금 더 복잡한 느낌이 듭니다. 뭐 국민공회, 입법의회, 뭐 국민의회 또는 뭐 공포정치, 총재정부, 통영정부, 뭐 제1제국, 제1공화국, 제1왕정 등등 이 비슷한 글자도 많이 나오고 엔딩도 이상합니다. 아니, 시민혁명이라고 하는데 제국 엔딩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 아는 척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변혁의 시대, 혁명의 시대 1편 프랑스 혁명사에 대해서 함께 아는 척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작은 이 고등학교 세계사 수업처럼 교과서식으로 좀 간단하게 아는 척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너머의 지식들 또는 해석들도 함께 알아보시죠. 역사 교과서에서 사건을 설명할 때는 보통 개요, 그리고 배경과 원인, 그리고 과정과 결과, 영향과 의의 이렇게 순으로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1789년 5월부터 시작한 프랑스 혁명은 어떻게 보면 세습적인 통치 계급인 왕과 귀족 그리고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성직자들이 다스리는 봉건제, 그러니까 낡은 체제에 불만을 가진 신흥 세력과 피지배 민중들이 들고 일어서서 구체제를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서울에서 시작돼서 성공한 동학농민운동이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느낌이랄까? 그럼 첫 번째 배경, 혁명은 갑자기 왜 일어났을까요? 이 낡은 체제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봉건 왕국은 길게 보면 한 1300년 가까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부르봉 왕족, 루이가 나오는 부르봉 왕조만 따져도 200년 가까이가 지속이 되는데 왜 하필 18세기 말 1789년께 혁명이 일어났느냐? 요맘때 피지배 계급의 머리가 커집니다. 요걸 이제 유식한 말로 하면은 부르주아지의 성장과 사회개혁 의지의 확산이라고 보통 교과서에 나옵니다. 당시 프랑스에는요, 세 개의 신분, 세 개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제1신분은 성직자, 제2신분은 귀족, 그리고 나머지 전부를 제3신분, 평민으로 구분을 했죠.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한 1, 2신분, 1, 2계급은 경제적으로는 국가 토지의 상당수를 소유하고 그리고 왕과 함께 정치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었지만 세금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습니다. 하위 98%가 상위 2%를 떠받치고 있는 구조였던 거죠. 물론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봉건주의 국가가 대부분 그러긴 했습니다. 그런데 17, 18세기 무렵에는 이 제3계급 중에서도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그리고 상공업으로 성공한 사업가 등등이 나오면서
부르주아지 계층을 이루죠. 그리고 이 부르주아지 계층에서 모순된 옛날 체제에서 깨어나자라고 말하는 계몽주의, 국가는 구성원들과의 합의와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회계약론 등등의 이념이 유행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애들한테 삥 뜯기고 살아야 되지? 라는 자각과 우리가 언제까지 쟤들 밑에만 있어야 되는 거지? 라는 권력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혁명이 프랑스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결정적 계기는 경제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17, 18세기 이 부르봉 왕조의 프랑스는요,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름 중앙 집권화도 굉장히 빠르게 성공을 해서 국가의 체급도 높아지고요. 유럽 지리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 프랑스의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바로 그 농업 생산력을 바탕으로 해서 유럽의 질서를 주도를 했습니다. 질서를 주도하는 강대국의 숙명 같은 게 바로 오지랖입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일에 다 간섭을 해. 그렇게 여기저기에 다 참견을 하다가 온갖 전쟁에 다 끼어들어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7년 전쟁, 미국 독립전쟁 등등 18세기에만 6개의 크고 작은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고 실속을 찾으면 좋은데 이 돈만 쓰고 실속은 못 챙겼어요. 그러니까 전쟁할 땐 보통 돈이 들죠. 나라 재정이 파탄의 위기까지 옵니다. 국가 재정이 위기면은 밖에서 갖고 오거나 안에서 걷어야 됩니다. 당장 급한 왕 루이 16세는 세금을 더 걷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증세를 추진합니다. 지금부터 프랑스 대혁명의 진행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회,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공포정치, 총재정부, 통령정부 등등 순서대로 쓰긴 했지만 막상 이름들이 몇 가지는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첫 번째, 3부회, 새 신분의 회의입니다.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 1대1대1 비율로 대표들을 뽑아요. 보통 신분제의회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절대 권력인 프랑스 왕의 자문, 기구 또는 협조기구 같은 느낌이 좀 강하다고 합니다. 자주 열리진 않았다고 해요. 왕 입장에서는 이 3부회가 귀족이라든지 성직자의 대변기구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증세를 하려고 루이 16세가 160년 만에 개최를 합니다. 교회나 귀족들한테 토지세를 걷고 싶어서 제3신분 대표들의 2배로 늘려줘요. 그러니까 1신분, 2신분, 3신분 대표들의 비율이 1대1대2 대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1789년 5월 3부회가 열리는데 막상 이때 증세 얘기는커녕 이 표결 문제 때문에 1신분, 2신분 대표들이랑 3신분 대표들이랑 싸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1, 2신분 대표들은 각 신분 대표별로 원래 하던 식으로 한 표씩 투표를 하자 그러고요. 3신분 대표들은 야 머릿수대로 투표를 하자 라는 식으로 싸우면서 증세 얘기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회의가 흐지부지 됩니다. 이것 때문에 빡친 3신분 대표들은 3부는 개나 줘버려. 우리는 다 국민 아니냐? 라면서 같은 해 6월 17일에 국민의회를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1789년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의회가 국민의회인 거예요. 새 신분은 갖다 주고 우리 다 국민 아니냐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 동의 없이는 그 어떠한 세금도 우리한테 징수할 수 없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1, 2신분한테 세금을 걷고 싶었던 당시의 왕인 루이 16세는 이 얘기를 듣고 빡이 칩니다. 아니 니들이 뭔데 나한테 동의를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국민의회 해산을 명령하고요. 회의장을 폐쇄해버립니다. 여기에 또 평민 대표, 그러니까 국민의회 사람들이 빡이 칩니다. 그래서 근처 테니스장으로 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테니스장이 아니라 그 쥐드폼이라는 스포츠를 하는 실내 체육관이에요. 거기 가서 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절대 해산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선언한 거를 테니스 코트의 서약 또는 쥐드폼의 맹세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헌법이 뭘까요? 그 나라의 시스템을 규정짓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당시 프랑스 왕국은 어떻게 규정 지을 수 있을까요? 짐이 곧 국가다. 아니었을까요? 이 테니스 코트의 서약, 국민의회의 등장과 그 주장은 더 이상 세금, 증세 문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라는 나라 시스템 자체를 건든 거죠. 루이들이 다스리는 전제 군주제에서 헌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입헌 군주제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주장을 들은 왕은 당연히 빡이 치겠죠. 그리고 왕을 따르는 무리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왕을 따르는 귀족들이라든지 무리들은 당장 프랑스 수도 파리의 군대를 불러들여서 국민의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벌어집니다. 앉아서 죽느니 싸우다 죽자. 1789년 7월 14일 파리의 민중들은요, 무기고가 있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거를 바스티유 정복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바스티유 습격 사건 이후로 각 지방에서도 다양한 혁명 움직임이 일어나서 자치위원회, 국민방위대가 조직이 되고 국가시설이라든지 국가 시스템을 장악해갑니다. 이렇게 단 한순간에 나라의 상징이자 나라 그 자체였던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 바스티유 습격 사건이 일어난 1789년 7월 14일은요 프랑스 혁명 기념일입니다. 이후 국민의회는요 8월 4일 봉건제 폐지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8월 26일은 그 유명한 인권선언을 발표합니다. 주권재민, 사상의 자유, 법 앞에 평등, 재산, 투표, 과세 평등 등등을 담은 그런 인권선언 아시죠? 당연히 루이 16세는 그런 모든 조치들을 다 거부하지만 10월 5일에 민중들과 국민방위대, 군대가 베르사유 궁전으로 행진하는 베르사유 행진에 쫄아버려서 이 인권선언을 제각하고 이후에 진짜로 입헌군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이후 전국의 주도권을 쥐인 국민의회는요 당연히 헌법 만들기를 하고 이뿐만이 아니라 교회 재산을 몰수한다든지 국유재산을 담보로 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등등 당시 필요했던 사회개혁들을 진행하기도 해요. 이렇게 3부회 개최부터 베르사유 행진까지 딱 5개월 만에 단박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약 2년 뒤인 1791년 9월 3일이었나요? 새로운 헌법 1791년 헌법이 공포가 되고요. 10월에 첫 번째 선거가 치러지죠. 헌법을 만든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법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헌법 다음에 법률이니까. 그래서 1791년부터는 새로운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법률 등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새로운 의회인 입법의회가 만들어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혁명이 조금 혁명 같았습니다. 좀 차분하게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그런데 이때 변수가 생겨요. 바로 외국이 개입을 하죠.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은 다른 나라의 민중들에게도 이 혁명의 뽐뿌, 이 어떤 입헌군주제의 뽐뿌 이런 게 오게 만듭니다. 프랑스 혁명이 성공을 하면 다른 나라의 왕정도 위태로워지겠죠. 혁명 때문에 다른 나라로 망명한 프랑스의 왕족이나 귀족들도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찾고 싶어 하죠. 그리고 프랑스 입법의회가 교회 재산을 몰수하면서 교황과도 사이가 틀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한 1792년쯤부터 약 10년 동안 신성 로마 제국, 프로이센, 스페인, 영국 등등등이 프랑스와 전쟁을 합니다. 그게 바로 프랑스 혁명 전쟁입니다. 우선은 신성 로마 제국이랑 프로이센이 1792년 91년 2월인가? 아니다. 8월인가 보다. 8월에 필리츠 선언이란 걸 합니다. 니네 왕 못 살게 굴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는다? 나름 이게 처음에 이제 외교적인 성명에 불과했는데 이 성명을 듣고 망명했던 프랑스 귀족들도 흥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 정부도 빠기치합니다. 결국 1792년 4월에 신성 로마 제국에게 선전포고를 하고요. 같은 해 7월에도 프로이센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물론 당시 프랑스 군대 장교 대부분이 귀족이라서 정규군 자체가 거의 와해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의용군, 의병 있죠, 의병들 모아서 열심히 초반에 싸웠는데 역시 초반에는 이 프랑스를 상대로 한 동맹군한테 탈탈 털립니다.
그러나 혁명 정신으로 똘똘 뭉친 프랑스 혁명 정부는 1793년 8월에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요. 그리고 징병제를 실시하죠. 그렇게 프랑스에서 징병된 병력이 총 150만 명입니다. 실제로 운영을 했던 병력만 약 8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18세기 말 기준으로 해서 오스트리아 군대가 약 24만 명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프로이센 군대가 19만 명, 영국 군대가 약 5에서 10만 명, 러시아가 한 30만 정도 병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압도적이죠. 1794년부터 프랑스는 대프랑스 동맹군을 뚝딱 패기 시작하면서 네덜란드, 북이탈리아 등을 점령하고 외교적으로 대프랑스 동맹에게 우위를 점하죠. 그리고 바로 이때 프랑스 혁명 전쟁 과정에서 국가적인 스타로 떠오른 젊은 군인이 그 유명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 전쟁이 프랑스 혁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아와 비아, 우리들과 쟤들을 구분하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프랑스라는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똘똘 뭉친다 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혁명 자체가 이 프랑스 혁명 전쟁 때문에 그냥 과격해져요. 우리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싶으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 행동 자체가 다 과격해지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극단화되기 시작해요. 이 극단화의 가장 대표적인 희생양이 왕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입니다. 그 전부터 왕과 왕비의 여론이 좋진 않았지만 1791년 6월 마리 앙투아네트의 친정인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던 루이 16세의 가족들, 그러니까 왕실 가족들이 국경에서 백성들한테 들켜가지고 다시 파리로 붙잡혀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인들 입장에서는 왕이 갑자기 왜 도망가? 왕이 우리 싫어하나? 혁명이 싫어? 라고 미운털이 박힙니다. 그리고 아까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발표한 필리츠 선언 때에도 왕이 다른 나라랑 짜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소문이 돌면서 미운털이 더 세게 박힙니다. 그리고 한창 전쟁에서 발리고 있던 1792년 6월쯤에 입법의회가 낸 개혁안을 루이 16세가 거부권을 발동합니다. 결국 파리 시민들은요, 이 6월과 8월에 루이 16세 왕이 있던 왕궁 튠리르 궁전에 습격해요. 물론 6월에 있었던 그 어떤 첫 번째 습격은 실패로 돌아가지만 8월에는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국왕 가족들을 수도원에 가두고 의회도 왕권을 중지시켜버립니다. 이렇게 8월에 일어난 왕궁 습격 사건을 8월 10일 사건 또는 튠리르 궁전 습격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왕 필요 없어! 우리끼리 그냥 하자! 라는 공화주의 주장이 강해집니다. 8월 10일에 왕실이 유폐되고요. 9월 10일 국민공회가 소집이 되고 9월 21일 국민공회가 왕정 폐지를 의결합니다. 공화정을 위한 국민공회가 소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793년 1월에 루이 16세까지 처형해버리고요. 그리고 같은 해 6월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남자에게 선거권을 주는 보통선거, 그리고 군주가 없는 공화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헌법 1793년 헌법이 만들어지죠. 지금까지는 헌법이 두 번 만들어졌죠. 첫 번째는 국민의회가 만든 입헌군주제 헌법 1791년 헌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화정을 목표로 하는 1793년 헌법,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국민공회가 소집이 되고 왕정이 폐지된 1792년 9월부터 약 10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제1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전에는 당연히 프랑스 왕국이었죠. 다시 국민공회로 돌아올게요. 이 국민공회는요, 귀족들의 재산을 몰수한다든지 징병제를 아까 실시하고 또는 최고가격제를 실시해가지고 물가를 통제하는 등등 굉장히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개혁들을 실시합니다. 심지어 1794년에는요 유럽 최초로 노예제도도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가 작고 급진화, 과격화,
극단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를 가장 대표하는 정치가 바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입니다. 로베스피에르 한번 들어보셨죠? 이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계파는요, 1793년 7월부터 1794년 7월까지 약 1년 정도밖에 집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란 수습이라든지 내부 안정을 명분으로 공포 정치, 독재 정치를 합니다. 너 혁명에 반대하는 거야? 너 반혁명 분자야? 그럼 너 단두대. 1년 동안 파리에서 30만 명이 체포가 되고요. 약 15,000명이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는 단 1년 만에 반대파에 의해 제지당하고요. 로베스피에르의 일파 22명은 그들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단두대에서 처형당합니다. 이 로베스피에르의 혁명정부, 공포정치를 무너뜨린 반대파의 쿠데타를요, 테르미데르 반동이라고 합니다. 1794년에 벌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집권 세력은 원로원과 오백인회가 입법권을 갖고, 그리고 거기서 뽑힌 5명의 총재가 행정권을 갖는 총재정부가 출범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때 헌법을 한번 바꿔요. 그래서 이때 헌법은요, 1795년 헌법이라고 불러요. 헌법이 이때 한번 만들어지고, 이때 또 개정되고, 이때 또 개정돼. 그런데 이 새로운 정치 시스템, 총재 정부가 프랑스 안팎의 혼란을 잠재우지는 못합니다. 국내에서 반란이라든지 동요는 계속되고요. 심지어 1797년쯤에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어느 정도 끝난 줄 알았던 프랑스 혁명전쟁이 1799년에 다시 일어나요. 이 당시의 어떤 정치, 이 당시의 상황이 누군가가 꼭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냥 상황 자체가 참 그지같이 흘러간 거죠. 뭐 혁명의 숙명이랄까. 이 안팎의 혼란을 프랑스 혁명 전쟁의 영웅이자 각종 반란을 진압한 해결사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1799년 11월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전복을 시켜버립니다. 통령 또는 다르게 해석하자면 집정관이 다스리는 통령 정부를 출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번째 1799년 헌법을 또 바꿔버려요. 이 통령정부는요, 10년 임기의 3명의 통령이 다스리는 겁니다. 제2통령은 법무만 다스리고요. 제3통령은 재정만 담당해요. 그리고 제1통령이 내정, 외교, 국방 등등 나머지 전부를 담당합니다. 통령정부 자체는 나폴레옹 독재정치인 것이죠. 스스로 프랑스 혁명의 계승자를 자처한 이 나폴레옹 통령은요, 나름 프랑스 안팎의 혼란을 잘 수습하긴 했습니다. 2차 대프랑스 동맹 전쟁을 잘 마무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담은 나폴레옹 법전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802년에는 종신 통령에 추대가 되고요. 1804년에는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프랑스 1공화국을 마무리 짓고 프랑스 제1 제정으로 프랑스를 끌고 갑니다. 1789년 왕 마음대로 세금을 걷지 말라고 시작한 프랑스 대혁명은요, 15년 만에 전쟁 영웅을 황제의 자리로 오르게 하는 엔딩을 낳았다. 참 아이러니하긴 하죠. 프랑스 혁명을 넓게 보면은 1789년 삼부의 소집부터 1804년부터 1814년까지의 나폴레옹 시대를 거쳐서 1830년 7월 혁명, 1848년의 2월 혁명까지 약 60년의 짧지 않은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1789년 그리고 1804년, 1830년과 1848년의 풍경이 사뭇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15년 정도를 묶어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교과서에 단 몇 줄로 설명되는 프랑스 대혁명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소요될지는 몰랐습니다. 물론 이 설명만으로 프랑스 혁명이 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교과서를 책을 읽다 보면은 공화력, 테르미도르, 그리고 브리메르, 지롱드파, 자코뱅파, 산악파 등등이 막 나오고요. 그리고 루이 16세가 정말로 꼭 처형될 수밖에 없었나?
프랑스 혁명은 왜 꼭 이런 식의 엔딩을 가졌어야 했나? 프랑스 혁명이 정말로 혁명인 걸까? 교과서 너머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교과서 ASMR을 듣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